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활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보완 정책을 함께 내놨는데요. 이거는 세입자도 다주택자도 잘 팔고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 오늘 정책의 진짜 의미, 그리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각각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긴급하게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많이들 찾으셨죠? 오늘 최종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계속 세세하게 나오긴 했지만 확정이 된 거와 그동안의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건 다르니까요. 다르죠. 속이 좀 시원합니다, 저는. 아, 오히려요? 네, 그쵸. 확정이 사실, 됐으니까. 그쵸. 차라리 어차피 맞을 거면 계속 빨리. SNS 나오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계속 전화가 오니까. 네,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좀 지켜볼 거니까 저는 좀 이제 좀 덜 바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내놨던 것들의 어떤 종합판에서 아, 보완이 그럼요. 섞인 거라고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총정리판.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번 키워드로 좀 어떤 게 나왔는지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 봐요. 쭉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핵심은 이제 5월 9일이잖아요. 네.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들 중과세 된다. 기본세율이 6에서 45%인데 네. 규제지역의 2주택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서울에 한 채, 인천에 한 채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서울이 규제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집을 팔면 중과세 대상이 되고요. 인천 집을 팔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주택이어도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그러니까 규제지역에 2주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천에 한 채가 있어도 2주택에 포함이 되는데 서울 집을 팔 때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럼 괜히 인천 집 팔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중과세 대상이 그거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 팔아야겠어요. 팔 때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2주택자는 이제 20%포인트가 더 붙죠. 네. 최고 세율이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71.5%,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인천에 두 채, 강남에 한 채 있으면 강남집을 팔면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고 세율이 82.5%. 와우. 무섭죠. 네. 그 전에 팔아야겠죠. 에이. 그래서 팔아라는 겁니다. 네. 국가에서. 그러면 이제 5월 9일까지인데 시간이 촉박해요. 네. 우리가 계약하고 잔금하면 보통 한 3개월 걸리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라. 우리가 봐줄게. 그러면 잔금 등기는 언제 하면 되나요?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최종 내린 결론, 정부가 내린 결론이 이것도 또 구분을 했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는 2017년 네. 8.2 대책 때, 네. 문재인 정부 시작 때 규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니들은 원래부터 규제지역이었으니까 4개월 줄게. 그러면 언젠가요? 5월 9일에서 5월 4개월이면 9월 9일까지. 9일. 5월 9일에 계약하는 분 마지막 막차 계약서 딱 도장 찍으면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작년 10월 15일에 규제적으로 묶인 지역들 있잖아요. 네. 서울 21곳, 경기도 12곳. 여기는 니들은 늦게 묶였으니까 조금만 더 봐줄게. 6개월. 6개월. 그러면 5월 9일에 9일에서 계약했으면 11월 9일까지 네. 잔금과 등기를 하면 됩니다. 조금의 여지를 준 거네요. 그쵸? 여지를 줬죠. 근데 또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죠. 아니 다주택자들 팔아라며 다주택자들 중에 집이 세 채가 있다. 서울에 한 채, 인천에 두 채면 오늘은 서울집에서 자고 내일은 인천 송도에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청라 가서 자고 이런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없죠. 쉽지 않죠. 찾기는. 네. 그러면 두 채는 이제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죠. 다주택자 팔아라며. 네. 그래.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팔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세 준 집 팔어. 토지 거래가 묶여가지고 우리 못 팔아요. 토지는 전세 끼고 사고 팔지 못하잖아요.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이사비를 뭐 5천만 원 1억 달라고 해요. 그렇게는 못 팔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줬냐면 최대 2년은 인정해 줄게. 민법에서 최단 존속기간이 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해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게 되면 2년은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네. 이걸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년은 보장해 주는데 2+2 계약갱신 청구는 보장하지 않을게. 그건 할 수 없는 거네요. 그거는 거절 사유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집주인이 입주하려고 하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대통령께서 그걸 지적을 하셨어요. 뭘 지적했냐면 계속 연장하면 어떡할 거야. 갭 투자 해놓고 계속 연장하면 진짜 갭 투자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우리는 예외로 봐주는 거지.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는 인정 안 되고 최대 2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1년 전에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그러면 1년 지났죠? 앞으로 1년 남았죠? 네. 지금 집을 5월 9일 전에 계약을 합니다. 판단의 내기죠. 그러면 1년 후에는 연장이 안 되고 네. 세입자를 보내고 전세금 돌려주고 본인이 찾는 사람이 입주해야 되니까
1년 기간만큼만 갭 투자가 가능한 거죠. 진정한 갭 투자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살짝 애매하네요. 그렇죠. 또 하나 조건을 더 달았습니다. 무주택자만 살 수 살 수 있다.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도 원천 봉쇄. 그럼 그것도 검사를 그러니까 증빙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다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일각에서는 이건 뭐 갭 투자 다시 왜 허용하냐라고 하는데. 약간 뭐 2년짜리 갭 투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말이 쉽지. 그러면 2년짜리 갭 투자가 되려면은요. 바로 지금 전세 세입자 맞춰가지고 그렇죠. 2년 가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찾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왜 2달이냐면 토지거래가구역 이제 허가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네. 받으려면 시간이 보통 한 2주 걸리는데 이게 몰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청의 담당자들이 야근하고 밤새서 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한 20일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정확히 뭐가 필요하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데 주인이에요. 네. 제가 이제 매수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고 싶어요, 이 집. 네. 20억에 사고 싶어요. 그러면 가계약금 내고 매매 예약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네. 작성하고 구청에 허가를 넣습니다. 네. 그럼 구청에서 한 2, 3주 지나서 오케이.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비로소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필요하고 기준으로 잡은 건 계약금 내고 계약서 있어야 돼. 매매 예약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허가 받는데 3주 정도 여유 있게 잡는다면 실질적으로 5월 9일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4월 중순에서 4월 한 20일이 데드라인. 왜냐면 설도 있잖아요. 설도 연휴도 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달. 설 지나고 4월 중순, 4월 늦어도 20일까지면 2달. 짧긴 짧다. 그렇죠. 네. 4월 20일도 사실은 불안하지. 20일 날 했는데 그렇죠. 5월 9일까지 허가 안 나오면 그 누구한테 원망해?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구청이 10일에 허가 내주잖아요. 안 됩니다. 중과세 대상이. 와, 그러면 또 난리 나겠죠. 난리 나니까 미리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머리를 쓰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이라면 언제 금매가 나올까요? 집주인들이 초조할 때. 그러니까 초조할 때가 아마 4월 초에서 4월 한 20일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불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보고 보다가 진짜 돈 내겠는데 이럴 때 이제 큰일 날 때? 그러면 1억, 2억 더 내려가거든요. 금매에서 더 내려가니까 저는 사야 되는 분들은 그때가 기회다.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는 내려서 내놔도 지금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라고 아예 손을 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많습니다.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좀 나오니까 뭐야 복잡한데? 일단 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음속에는 또 그런 마음도 있죠.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개포에서 확인한 건 실제로 뭐 호가긴 하지만 5억 정도 내린 그래요? 금매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사려는 분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 매수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초금매 나왔다고. 빨리 사야 된다고. 매수자들이 다 잠수 탔다고 합니다. 왜요? 더 떨어질까봐? 사람 심리가. 이거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식도 떨어질 때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 사잖아요. 오늘 또 코스피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러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집이나 주식이나 메커니즘 똑같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금매로 내놓는다. 집주인들이 우리 줄다리기 게임이라고 본다면 제가 집주인이면 양보를 한다. 그럼 매수자들이 당기는 게 아니라 놔버립니다. 이거 게임이 이거 저쪽에서 답이 없네? 놔버리고 반대로 집주인이 당기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주인이 5천만 원 1억 올리잖아요. 계약합니다. 그래요. 그게 심리가 그런가 봐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데 이제 내일 가가지고 계약할게요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그런다. 그 물건 어제 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오를까봐 사는 심리인 초조함, 거잖아요. 그렇죠. 조급함. 야 이거 오늘 지금 안 잡으면 또 올라가겠다. 오늘이 라고 할 제일 때 싸. 계약을 하는데 이거죠. 역설적으로 매수자 집을 사려는 분이 5천만 원만 조정하면 내가 계약할게요. 집주인 설득해서 5천만 원 조정하면 안 삽니다. 집에 사실 갑니다. 그때 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근데 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매물은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매물이 꽤 많이 이제 나오고 그래요?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한 10% 정도 뭐 서울 전역으로는 6%라고 하는데 한 10% 나온 것 같고요. 개포는 19% 정도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네요. 빠른 시간 내에. 그렇죠. 한 달 전보다는 늘어났는데 설 지나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나오는데 문제는 계약이 잘 안 된다. 매수자들이 안 붙는다. 안 붙는 이유는 심리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대출이 그렇죠. 20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2억 나와요. 그럼 개포 같은 경우는 깎아줘도
2억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집을 사려는 분들은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쵸.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주택자들도 이제 두 부류가 있잖아요. 부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는 돈은 있는데 안 사고 싶은 사람, 그쵸. 구매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굳이 전문직이거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있거나 굳이 내가 살 이유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한쪽은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분들도 음.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분들 같은 경우 돈은 있는데 구매 욕구가 낮은 사람들이 언제 사냐면 막 올라갈 때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고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을 때 막 불안할 때 그때 언제냐면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나 혼자 바보 됐어. 동창회 가보니까 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는 나보다 분명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연봉도 낮았는데 가보니까 집을 두 채 사가지고 뭐 20억 벌었대. 나는 뭐 했지? 나하고 친한 짝을 보니까 걔는 주식을 해가지고 또 최근에 돈 엄청 벌었대. 야, 나는 금했잖아. 나는 뭐 했지? 돈을 그냥 예금만 넣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불안해서 집을 사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라고 움직였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구매 욕구가 약한 사람들은 이제 성향을 보게 되면 위험 회피 성향,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판이 바뀌었잖아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효과가 떨어진대. 야, 집값 더 떨어질 테니까 그래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실제로는 거래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달 되더라도 실제로 집주인이 호가를 내릴수록 더 안 산다. 근데 만일 진짜 집을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네? 뭐 전세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있죠. 왜냐면 전세를 계속 옮기다 보면 그것도 빚이 계속 쌓이니까요. 네네.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부지런히 다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택수를 늘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주택수 늘리는 건 재테크 못하는 사람이고요. 왜 주택수를 늘립니까? 나라에서 정책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수 늘리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되지? 올 하반기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막 머리가 아파요. 어떤 정책이 나오지? 보유세는 얼마나 올릴까? 그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유세가 이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속 편하냐면 네. 필요하잖아요. 네. 첫 번째 요건은 필요하냐? 두 번째는 자금이 그래도 되느냐. 자금에 맞는 집을 사야 되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렇죠. 나오더라도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1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집은 10년 정도 보유하니까 평균 8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10년 후를 바라보고 내가 서울집을 사려고 해요, 지금. 네. 10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개포 얘기를 했으니까 개포 아파트가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을까요? 내려가 있을까요? 올라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4월에 사시면 되고요. 10년 후에 나는 내려갈 것 같아. 그럼 사지 마세요. 근데 지역 차가 크잖아요, 또.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있죠. 뭐 잠실도 있고 강북도 있고 경기 인천권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서 이건 본인의 판단의 문제니까 제가 뭐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이 10년 후에 올라갈 것 같으면 4월에 사시고요. 10년 후에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다른 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에도 안 올라가는 곳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집은 30년째 안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판단을 맡겨라. 그러면 잠실 아파트를 샀는다. 뭐 엘스 리센츠, 네. 잠실 르엘 10년에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사시고요.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사지 마십시오. 왜? 안 사도 되는 사람들까지 움직이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수요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쵸. 본인의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샀으면 좋겠습니다. 왜? 입주 물량이 또 부족하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네. 서울은 기본적으로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막 다주택자들 압박하고 임대 사업자도 막 압박하고 있잖아요. 팔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주 물량이 97 공급 대책 작년에 발표됐고 올해도 129 공급 대책 발표됐는데 이게 언제 나올까요? 한 7년? 8년 후에 나올 거잖아요. 입주 그렇죠. 물량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니까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해보니 결국 매물이 나와야 공급이 해결이 된다라는 데 이제 답을 내린 것 같고요. 매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또 시장에서 판단해 보면 야, 입주 물량은 답이 없다. 매물이 나오는데 그럼 매물이 계속 엄청나게 나올까요? 5월 9일 지나면 82.5%.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억 남았는데 7억 5천 8억을 세금 내고 2억을 가지고 간다. 팔겠습니까? 제가 100명한테도 물어봤는데 진짜 한 100명 넘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물어봤으니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진보고 보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자도 내야죠. 네. 또 종부세도 내잖아요. 종부세. 그리고 또 화폐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10억 원이요. 10년이 지나면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거 감안해 보면 10억이 올라도 8억 세금 내면은 실제로 2억 남은 거 가지고요.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 하거든요. 그럼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겁니다. 죽어도 못 팔죠. 못 팔죠. 그러면 이제 매물이 5월 9일 이후는 안 나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럼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매물이 안 나오면 공급 절벽이죠. 그럼 이 매물이 또 나오게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채찍과 당근. 채찍은 뭐예요? 보유세를 또 올립니다. 야, 너 못 견디게 내가 만들 거야. 보유세를 엄청 올려가지고 너 2억만 가지고 가더라도 감사하게 만들 거야. 라고 올리는 방법이 있고 제가 주장하는 당근. 그러지 말고 출구를 좀 만들어주자.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양도세는 좀 내리자. 그냥 내리면 부자 감세는 올라. 이게 얘기하니까 또 막 투기꾼, 이 투기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으로 이거는 경제학 책에도 나오고요. 모든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인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 그냥 내리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 있잖아요. 네. 무주택자들이 또 상실감도 있고 기분 나쁘니까 집값 내리는 사람에 한해서 내리는 만큼 양도세율을 내리자. 서울 집을 팔고 지방 가는 사람한테는 양도세를 깎아주든지 면제를 해주자. 국민연금에 돈 넣는 사람들도 네. 깎아주자. 10년 동안 임대료 뭐 안 올리는 사람한테도 좀 깎아주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저는 의외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당근을 좀 주자. 그러니까 채찍은 보유세 인상으로 하고 네. 거래세는 일단 5월 9일까지는 이렇게 하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후에는 저는 이런 전략들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보유세 인상 강대강 채찍이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채찍을 2번 때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우리 해봤잖아. 그러니까 안 해봤으면 해봐도 되거든요. 2번 해봤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채찍 2번씩 때렸는데 2번 다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채찍 2번 때리게 되면 저는 뭐 현 정부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2번 실패했는데 똑같은 걸 또 하게 되면 결과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이미 면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번에는 아예 틀을 한번 바꾸자. 진짜 이전과는 다르게 네. 저는 새로운 모습, 실용주의 한번 카드 보여주게 되면 의외로 진짜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정책들이 원래 있던 거에서 말씀대로 또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보유세도 그냥 강대강이 아니고 약간의 디테일을 줄 수 있는. 지금만 보면 쉽지 않아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또 막 강할 때는 강한데 실용주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용주의가 다시 좀 살아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 원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원전 뭐 그렇죠. 친환경으로 얘기하다가 AI나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보니까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바로 원전 추가 네. 오케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저는 그걸 보게 되면 충분히 실용주의 노선 또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지금은 이제 급하니까 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번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로 어떻게 보면 판을 뒤집었잖아요. 네. 이걸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129 공급대책 발표됐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올랐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야 129 공급대책 이거 뭐야.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유동성도 많고 그럼 판 자체가 상승으로 확 돌아서거든요. 통계도 막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결정타를 한번 씨름으로 따지면 뒤집기 한번 한 것 같고요. 이 뒤집기가 끝은 아니니까 몇 달 좀 조용할 거잖아요. 5월 9일 전까지는. 그러면 지금 빨리 실무진들도 새로운 전략, 과거 2번과 똑같은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저는 고민해서 대통령께 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유지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러면 소장님 5월 9일은 가계약은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무조건 계약서, 확정이 돼야 되는 계약금 내고 거죠? 계약서가 네. 딱 있어야 됩니다. 뭐 매매 예약서 이런 거 안 먹힙니다. 예외 조항 허용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가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5월 9일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분명히 카드는 강한 게 나올 거다라는 인식은 있으니까 네.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또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전략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먼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쨌든 팔긴 팔아야 되고 네. 하니까 이 전략을 좀 한번 짜봐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한 채가 있고 강서나 인천에 한 채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주세요. 일단 다주택자들 중에서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개 다 양도 차익이 많아. 양도세가 뭘 팔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채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물론 보유할 능력이 되는 분들. 나는 현금 또 한 10억이 있어. 보유세 올려도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앞으로도 이거 팔 생각이 없어. 우리 애 둘인데 각각 줄 거야. 그래서 내 한 채, 자녀 한 채씩 주게 되면 나는 세 채가 딱 맞아. 이거 뭐라 하지 마. 라고 하시는 분들, 그거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분들은 뭐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전세 준 집을 월세로 돌려서 애한테 지금 증여하기 좀 그러니까 나이도 안 됐으니까 월세로 돌려서 월세 받아서 돌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파세요. 5월 9일 전에 그러니까 4월 한 15일 20일 전에 팔 집이라면 팔자. 오히려 가격을 세이브되는. 내려서. 근데 팔 때 이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 네. 앞서서 개포 사례처럼 예를 들어서 35억인데 네. 30억으로 내려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매수자면 35억을 30억 내리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집에 갔다고 했잖아요. 더 내리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의 카드를 다 보여주지 말자. 왜냐면 5억 이하로 내리긴 또 너무 그러면 부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아, 지금 매수자 나타나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어지간하면 맞춰주겠다라고 여지를 남기는 게 맞지. 처음부터 5억을 내리면 매수자는요, 말하는 가격에서 더 내려가길 바래요. 그럼 내가 5억을 내려줄 용의가 있으면 한 2억 내리고 3억은 협상의 카드로 써야죠. 그래야 계약이 되죠. 5억 내리면 실제로는 7, 8억 내려줘야만 계약이 될 겁니다. 아니, 급한 마음에 확 내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 매물 등록할 때도 최근에 한 사례가 어디였더라? 강남이었는데 동네 부동산에 문자를 다 돌렸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됐느냐? 마음 같아서는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면 빨리 될 것 같잖아요. 부동산 입장이 돼보자고. 우리가 역지사지가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입장이 돼보면 나한테 단독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내가 양타를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도자, 매수자. 집을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 집에 더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집에 광고도 하고 손님 오면 1번으로 브리핑하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 부동산이 20개가 있는데 매물을 다 가지고 있네? 그럼 내가 계약할 확률이 몇 %? 거의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떤 집에 노력한다? 내가 확률이 높은 집에 더 베팅을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하고 단골이 있거나 계약을 잘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한 개, 두 곳 정도만 딱 선별해서 그 집에 가서 계약을 의뢰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럴 때는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억까지 내릴 용의는 있는데 네. 3억 말고 네가 2억 정도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인센티브로 수수료의 뭐 2배나 3배를 줄게. 라는 당근을 좀 던져주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이 더 열심히 광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팔 때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네요. 막 던지면 안 된다. 제발 흥분해서 그죠? 막 던지지 말자. 급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대다수. 매수자 입장에서는 30억 아파트가 30억이 나오게 되면 30억이 사고 싶냐고 27억에 사고 싶지. 그렇죠. 근데 30억 아파트가 33억에 나왔는데 이제 협상을 하는데 31억까지 협상의 과정에서 내려오게 되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똘똘하지 않은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똘똘한 것도 가지고 있고 똘똘하지 않은 아파트, 한마디로 그렇죠. 많이 안 오른 아파트를 네.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많이 안 올랐는데 뭐. 네. 5월 9일 지나고 팔아도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는 20억에 올라요. 다른 수도권에 또는 지방의 아파트가 있는데 얘는 오히려 떨어졌어. 떨어진 집은 참고로 양도세를 안 냅니다. 아, 양도 그렇네요. 차익에 대한 세금이니까 맞네요. 중과세가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규제 지역인데도 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집값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안 오른 아파트. 있죠.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지 파십시오. 양도세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에 따라서 급하지 않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5월 9일 지나고 파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5월 9일 전에는 집주인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오르지도 않은 내 집을 판다고 내놓으면 팔리겠냐고. 오히려 더 내고 하기가 더 그러니까 쉬워지지. 5월 9일 지나고 매물이 잠겼을 때 그때 팔자. 많이 안 오는 집은. 네. 자,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집이 필요한 사람. 무주택자. 무주택자들 중에도 이제 두 부류가 있죠. 돈이 좀 있는데 욕구가 없는 사람. 네. 또는 자금력이 부족하는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네.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금력이 되는데
욕구가 좀 낮아서 네. 위험 회피 성향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용기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모든 집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10년 후에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하면 사세요. 왜? 사람 마음이 이제 좀 기다려 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이때 이제 저는 좀 기회라고 보는 이유가 서울이 10년 후에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10년 후에도요. 수급 밸런스가. 10년 후에 서울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지방이 굉장히 살기 좋아져가지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대학교 인서울 안 하고 취직을 서울에 좋은 기업으로 안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노력을 해야 네.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지방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고 대학교에 투자를 많이 하면 10년 후에 지방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박하게 주는 거고요. 네. 그럼 공급 문제도 10년 후에 뭐 유유부지 32,000호 정부 계획을 빌리자면 그리고 2030년에 135만 호 착공은 사실 뭐 뭔지 실체 그렇죠. 잘 모르겠고 네. 일단 32,000호를 본다면 서울에 32,000호 공급이 돼서 해결 안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48,000호 약 48,000호 정도 공급이 됐는데 올해만 28,000호 정도 네. 임대 포함해서 내년 되면 여기서 한 7,000호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32,000호가 1년에 들어와도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수급 밸런스는 여전히 맞지 않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유동성도 많다. 그러면 정책으로 진짜 안정시킬 수 있을까? 양도세, 중과세, 만약에 보유세도 올리게 된다면 과거 정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했던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겠다.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때도 이제 시민들 반응, 국민들 반응은 그거잖아요. 아니, 내 집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 라는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똑같은 반응이 또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유세는 올리되 네. 오히려 양도세는 합리적으로 내려준다면 그거는 판이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거는 그때 고민하자.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기조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됐을 때 사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반토막이나 마음 같아서는 최근에 2, 3년간 많이 올랐으니까 25억 아파트가 35억 가고 하잖아요. 25억 가면은 살까요?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도로 만족하자. 몇 퍼센트든 10%든 20%든 조정이 되면 저는 실거 주자라면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자금력이 안 되는 분들 네.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집값이 내려져도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은 그냥 청약 도전. 아, 올해도 살기 쉽지 29,000호 않으니까. 정도의 공공분양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 정부 때보다는 공공분양 물량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작년에 한 23,000호 정도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올해는 29,000호 정도니까 일단 계속 도전하자. 음, 근데 안 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청약이 안 된대. 자기는. 그래서 몇 번 도전했는데요. 3번 했대. 3번 해서 되겠습니까? 보통 얼마나 하는데요? 계속 있는 대로. 예를 계속. 들어서 점수가 가점 점수가 69점이 되거나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이 2,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네. 확률이 높은데 음.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지속적인 도전. 음. 제가 1주택자인데 1주택자도 추첨 물량으로 청약할 수 있거든요. 무주택이 아니어도. 네. 2021년 음. 막 집값 분위기 뜨거웠을 뜨거웠을 때 때. 호몬. 그때 1주택자가 당첨된 거 봤어요. 추첨. 어떻게 했어? 몇 번 했어? 67번. 와, 진짜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한 거네요. 그 정도 의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 나오면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계속 넣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뭐 고양 창릉이나 네.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지금 이 5개가 나올 텐데 한 개만 콕 찍어요. 아, 우리 집하고는 고양 창릉이 가까워. 그 고기만 하는구나. 광화문 출퇴근하기 편해. 네. 여기만 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말자. 그냥 나오는 대로 넣자. 음. 아, 좀 멀리 출퇴근하면 어때? 당첨되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꾸준히 도전하자. 무주택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도전하자. 근데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 지금 워낙 서울 내에서도 너무 다르잖아요. 네. 사실 내가 뭐 지금 내려간다고 내렸다 해도 강남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지역별 전략도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강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 강남이 다들 꽂혀 있는데 사실상 강남이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반토막이 나야 돼. 근데 반토막이 나도 못 사는 집 많잖아요. 제 너무 말이에요. 올라서.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이제 60억짜리가 반토막이 납니다. 30억.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30억이 있는 사람도 안 산다니까요. 60억이 30억 그렇죠. 되면 안 삽니다. 안 살겠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2022년 12월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당첨되신 분들 가점 점수가 50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60점 왜 안 했을까? 무서우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똑같으니까 강남 아파트는 반값이 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동네는 아니다.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걱정하지는 말자. 저는 그분도 걱정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느낌이에요. 현금 30억 있는 사람을 제가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건 궁금해요. 지금 기회일 때 한강벨트를 고집을 해야 되나? 능력이 되면. 그러니까 그거 항상 고민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한강벨트 근처에 집이 매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다른 데 사이드를 있다가 들어와야 되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한강벨트에 매물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사실하니까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은 뭐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고 10년 후에 본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한강벨트 들어와요. 왜? 양극화는 더 벌어지기 때문에 10년 후가 되면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좋은 지역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저는 더 있는 사람들은 더 몰려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강벨트가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2025년에. 그분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생각해 보게 되면 다 전략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지방과 서울의 자산 격차, 똘똘한 지역과 똘똘하지 않은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데 베팅을 했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0년 후에도 한강벨트는 올라간다.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자금력이 부족한데 내가 무리해서 한강벨트에 있는 돈 신용대출 받고 모든 걸 끌어들여서 뭐 사금융까지 끌어들여서 한강벨트 간다? 그거는 노. 왜? 10년 보유 전략인데 10년 내에 사금융까지 받아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하락 구간이 나온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미국이 뭐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긴축으로 간다든지 지금 주식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무슨 변수가 생겨서 하락 구간이 나오게 되면 신용대출 받고 사금융까지 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는 가지 말자.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내 돈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강벨트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있는 분들은 또 상황을 가격이 조정이 되면 뭐 동작구나 강동구나 광진구나 뭐 이런 한강벨트들 봐야 되고요. 다른 지역들도 보고 한 3억 정도? 2, 3억 정도 있는 분들은 2, 3억에 맞춰서 대출 나오는 범위 내에서 생애 최초 맞춰서 뭐 노원구로 가든 관악구로 가든 경기 인천으로 가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야죠. 1억 있다. 저는 1억 있는 분들도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1억 있는 분이 열심히 돈 모아서 10억, 20억 될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 아, 쉽지 않죠. 진짜로 전문직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인은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1억 있는 분도 생각을 해보면 1억 가지고 내가 세월이 지나도 1억 5천, 2억 정도 되기도 쉽지 않은데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의 직장이다. 현금이 한 1억, 2억 정도 있다 그러면 신안산선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신안산선 라인을 보게 되면 안산 쪽에 가게 되면 아직도 구축 아파트 전용 59짜리 뭐 3억짜리 있거든요. 3억, 4억짜리. 그런 데 사서 잘 살다 보면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자꾸 강남에 꽂혀서 그러는데 우리는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50억 아파트가 10% 올라가면 얼마? 5억. 와, 5억이나 올랐어. 3억 아파트가 10% 올라가면 3천만 원. 밖에 안 올랐네? 밖에. 근데 비율은 똑같아요. 근데 3억 아파트가요, 분위기 타면 4억 가기 쉬워요. 근데 50억 아파트가 30% 올라가면 얼마 가야 돼? 70억? 70억. 그건 또 80억 쉽지 가야 않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또 이미 2025년에 많이 올랐고 계속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일 잘 사는 동네, 물론 그게 꿈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내가 돈이 1억 있는데 강남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나름대로의 전략, 그리고 남하고 제발 좀 비교하지 마시고 강남 사는 친구 만나잖아요. 어쩔 수 없어. 제 주변에도 부자들 진짜 많은데 저는 하나도 배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소고기 사주니까. 아, 저도 뭐 그래요. 어차피 못 갈 길 부러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 자신만 바라보고 저는 제 집이 너무 좋고 우리 가족 잘 살고 있고 물론 사업이 잘 돼서 또 좋은 집 살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분들이 소고기 사주니까 마음 편하게 얻어먹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사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정책이든 풍선 효과는 없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 집 한강벨트가 핫해진 것도 사실 풍선 효과 중에 하나인데 그럼요. 노원이 오른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풍선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지금을 보게 되면 일단 풍선 효과라고 하기는 그러나 이제 명암이라고 하니까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의 명은 뭐예요? 일단 매물이 나온다. 5월 9일 전까지 시장이 위축이 된다. 그리고 상승률도 떨어진다. 이런 게 긍정의 효과라고 본다면 이제 부정의 효과를 보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면 매물이 잠기게 되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전세가 또 문제잖아요. 네. 지금 전세가 난리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이제 다주택자들 매물이 진짜로 정부의 의도대로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 세입자가 살 집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지역에. 그럼 세입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전세가 상당히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전세가 위태로워진다? 전세 수가 줄어든다? 전세가 불안하게 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하게 되고 전세 가격이 또 꿈틀꿈틀 돼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집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올라가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상황을 보게 되면 단기간의 효과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서야 되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그래서 한시적이고 정부도 지금 빨리 이제 작전을 이제 2단계 작전을 지금 세워야지 그냥 보유세만 인상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월 9일 잠시 하나만 여쭤보면 5월 9일 이후에는 어쨌든 매물이 잠기면서 잠기죠. 그러면 오히려 조정지 그 지역 밖에서의 또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가 나올 수도 있죠. 반대로? 왜? 끝났잖아요. 네. 이제 중과세 시행이 됐어. 다주택이야. 네. 어떻게 해야 돼?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은 이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인천이나 경기에 오히려 오르지도 않았는데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집을 사려는 분들은 또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에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중과세가 아니었으면 아마 인천이나 경기나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들어오른 지역들 키 맞추기식 상승을 했을 거거든요.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판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그 비규제 지역에 매물을 내놓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또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보안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이제 또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 다시 한번 네. 모시고 당분간은 좀 조용해지기를. 일단 5월까지는 조용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경제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